1996년 준서 씨가 고2 때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여름방학이 돼서 친척집이 있는 전남 무안에 내려가기로 했던 날이었대요. 뭐 종종 혼자 잘 가던 곳이라서 이번에도 혼자 가기로 하고 이것저것 짐을 챙겼어요. 준서 씨네 친척집이 어디냐면 전남 무안에 있는 운남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인데요. 꽤 먼 거리였대요. 1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무안터미널에서 내려서 거기서 또 마을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를 더 들어가야 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서 꿈을 대다가 늦게 출발하게 된 준서 씨가 무안터미널에서 운남면까지 가는 마을 버스에 막차를 가까스로 타게 됐어요. 다행이네, 탔네. 그 아무래도 막차를 탔으니 한밤중에 도착할 것 같으니까 마을 입구로 데리러 와달라고 삼촌한테는 미리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막차가 불길하다. 근데 이 시골에 들어가는 차라서 그런지 버스 안이 텅텅 비어 있더래요. 시간 서운데. 그리고 승객은 단 2명. 함께 탄 아주머니 한 분이랑 준서 씨 뿐이었죠. 덜덜덜덜 달리는 버스 안에 차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정말 아까워. 그렇게 창밖을 바라봤는데 가로등도 없고 하다 보니까 너무 깜깜해서 사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대요. 시골 깜깜하지. 근데 버스에 사람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슬슬 맞아, 졸려.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께 준서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줌마, 운남면에 도착하면 저 좀 깨워주세요. 걱정 말어. 이렇게 부탁을 드린 후에 마음을 푹 놓고 잠에 듭니다. 그렇게 꾸벅꾸벅 버스 안에서 졸고 있는데 학생, 다 왔어. 어서 내려. 감사합니다. 버스에서 딱 내리고 슬쩍 뒤를 돌아서 보니까 차갑게 굳어있는 무표정으로 준서 씨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이상한 아줌마네. 잘 얘기 좀 해보소. 무섭다. 있나 보다. 그 순간 정신이 바짝 들어. 그치, 그치. 삼촌한테 데리러 오라고 전화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공중전화를 막 찾은 거예요. 근데 폰이 없구나. 그 당시. 저기 표지판 하나가 보이는데 응. 뭔가 지명이 낯선 거예요. 응. 이 마을은 친척집이랑 걸어서 2~30분 정도가 걸리는 망운이라고 불리는 마을이었습니다. 뭐야? 왜 내리라고 한 거야? 잘못 내린 거야. 그 순간 준서 씨가 어린 시절에 삼촌이랑 이 망운이라는 곳을 지나갔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대요. 준서야, 이 마을이 망운이라는 데인데 그 뜻이 뭔지 아냐? 몰라요. 뭔데요? 죽은 사람을 망자라고 하거든. 망자, 그렇지. 근데 그 망자들이 많이 보이는 마을이라서 여길 망운이라고 부른대야. 무섭지? 에이, 뭐예요, 삼촌. 에이, 하지 마요. 아이, 장난이요. 아, 우리 준서 이거 완전 쫄보고만이. 갑자기 그 기억이 떠오르니까 진짜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렇지. 주변을 막 이렇게 둘러봤는데 당황스럽고. 또 밤에. 집도 몇 채 없는 데다가 불이 켜진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죠. 시골 무서워, 그럴 때. 아, 어떡하지? 그냥 빨리 걸어가야겠다. 준서 씨가 표지판을 확인하고 그냥 친척집이 있는 운남면까지 걸어가기로 다짐을 했죠. 어우, 무섭겠다. 근데 여기 지나가는 차도 없고 가로등도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게
2차선 도로를 접어 걷고 있는데 우는 소리, 우는 소리. 우는 거야 소리가 좀. 여자 우는 소리. 어우 싫어. 어디선가 우는 듯한 그런 여자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준서 씨의 동공이 사정없이 흔들렸어요. 진짜 겁이 확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고양이 한 마리가 나와요. 고양이. 너 왜 울어? 울지 마. 여러분 아시죠? 원래 사람이 진짜 너무 무서우면 맞아, 맞아. 일부러 막 혼자 큰 소리를 맞아, 내고 이렇게 그러죠. 막 와 나는 안 무섭다, 나는 괜찮다 그치, 이렇게 그치.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준서 씨도 괜히 막 일부러 큰 소리도 내고 오버도 하고 혼잣말을 막 더하면서 도로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뭐가 보이는 거야. 뭐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아이 좋다. 아이 시원해. 샤워도 아니네. 하얀 건데 하얀 거. 뭔가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느낌? 비닐 같은 게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날려다니는구나. 그렇구나 하고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이미 혼자서 막 중얼중얼 대면서 그랬으면 좋겠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혼자 막 계속 웅웅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진짜 싫은데. 뭐지? 고라니가 풀에서 뛰어다니나? 소리가 나는 곳을 찾으려고 준서 씨가 막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까 그 멀리 보였던 그 허연 정체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야. 없어졌어? 소리는 들리는데 사라진 거예요. 뭐야, 비닐 날라갔네. 근데 그 풀을 가르는 소리는 계속 들려요, 귀에. 이거 진짜 사람 미치는 거야. 그리고 아까보다 더 빠르게, 더 가깝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준서 씨가 아까보다 더 빨리 걷기 시작해요. 그래야지. 근데 네. 한참 들리던 그 소리가 쓱쓱.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이게 예측이 안 돼. 그래서 무서워.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소리?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이런 맨발로 뛰는 소리 아니야 이거? 거리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뭐야? 이건 또 무슨 소리지? 너무 불안한 마음에 궁금한 나머지 준서 씨가 되돌아보지 마. 소리가 나는 뒤쪽을 보지 마, 그냥. 천천히 돌아봤어요. 아까 그 흰 비닐이라고 착각했던 그 하얀 형체였어요. 아 이거 뭐야? 근데 그 하얀 형체가 2차선 도로 아스팔트 위를 너무 놀란 준서 씨가 그 자리에서 미친 듯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뛰면서 몇 번씩 뒤를 돌아보는데 돌아볼 때마다 그 형체가 너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가까워지니까 점점 잘 보이기 시작해요. 얼굴과 새하얀 옷에 뭔가를 잔뜩 묻히고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막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맨발이 왜 이렇게 무서워? 소복인가? 진짜 준서 씨가 막 끌림을 다해서 막 달렸대요. 그 형체를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나 기괴했대요. 왜? 이 얼굴이며 막 옷이며 이곳 저곳이 온통 피범벅인 거야.
피방법? 와 진짜 무서워. 그리고 준서 씨를 향해서 두 번 이렇게 뻗어서 와 이렇게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잡으려고. 심장은 막 터져 나올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 순간 할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있구나. 뭐야? 진짜 너무 반갑고 와 나 이제 이제 끝나자. 하는 마음으로 막 울먹이면서 할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할아버지. 준서 씨가 계속 살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할아버지 뒤로 슥 숨었어요. 다행이다. 그래도 다행이다. 근데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 또 게다가 움직이시지도 않더래요. 뭐야? 너무 놀란 준서 씨가 눈치를 슬금슬금 보다가 나도 모르게 고개를 딱 숙였는데 발이 없어. 정확히 말하면 쌍꺼 귀신이네. 정확히 말하면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로 피가 줄줄줄줄 흥건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준서 씨가 뒤로 확 주저앉아 버렸는데 그 순간 왜? 저들님 너 좋다니? 오, 독특하네. 숨이 턱 막힌 채로 주저앉아 버린 준서 씨. 그 앞에는 다리 잘린 할아버지가 피를 뚝뚝 흘리면서 막 이렇게 기어오고 있고 저쪽 뒤에서는 그 맨발의 여자가 뛰어오고 있고 정말 앞뒤로 꽉 막혀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어떻게 하는 돼버린 거야 거예요. 이럴 때는? 아, 나 이대로 이렇게 죽는 건가? 이거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는 찰나 바로 삼촌차. 아이고 걱정돼서 나왔구나. 다행이네. 아유. 다행히 삼촌차 라이트 불빛이었어요. 이 온다던 조카가 12시가 맞아, 넘어서까지 맞아. 연락도 없고 그치, 막차 오지도 지나가는데. 않으니까 삼촌이 이 트럭을 끌고 어우,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다니시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준서 씨를 발견을 한 거죠. 다행이다. 야 너 준서 맞지? 야 준서야. 삼촌차 라이트 불빛에 눈이 부셔가지고 잠깐 눈을 감았다 뜬 순간 그 할아버지랑 여자가 안 보이는 거야. 없어졌어? 분명히 내 앞에 있었는데 준서야! 아니 너 뭐 하고 있냐 여기서? 아니 왜 길바닥에 나 앉아 있어? 아니 그리고 못하면서 여기 있는 거요? 어? 준서 씨는 좀 전에 겪었던 일을 삼촌한테 모두 털어놨습니다. 얘기해야지 무서우니까. 그런데 삼촌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삼촌이 해주셨대요. 자, 준서야. 아마 한 50년은 됐을 거예요. 50년? 그 마을에 엄청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살기가 힘들어서 딸을 돈 많은 어떤 할아버지 첩으로 보내버렸단다. 삼촌 얘기로는 할아버지가 첩으로 들여온 그 젊은 여자를 노예처럼 너무 혹독하게 부렸대요. 새벽부터 물을 나르고 나무하러 가고 농사일도 내보내고 그 와중에 온갖 집안일도 다 해야 했던 옛날에 거예요. 이런 게 있었어요. 좀. 거기다가 매일매일 이 할아버지가 술을 먹고 그래. 때리기까지 해가지고 얼굴에는 이 멍자국이며 피자국이 가실 날이 없었다고 해요. 네. 그렇게 버티다가 아 이러다 죽겠다 싶었는지 그래. 한밤중에 몰래 도망을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막 쫓아오더랬다. 그렇지. 그거 그 여자가 피하려고 그러다가 도로 위에 달리고 있는데 차에 치여갖고 아이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디야.
그럼 그 할아버지는 따라가던 그 할아버지는 양쪽 다리가 차에 깔려서 발이 거의 잘린 채로 죽었대. 이 얘기를 듣고 소름이 확 끼쳤어. 그럼 아직까지 할아버지와 그 여자의 혼이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 떠돌아다닌다는 거고 준서 씨가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잖아요. 와. 도대체 그 여자가 쫓아온 이유는 뭘까요? 서울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30대 직장인 소모 씨가 보내주신 건데 이름을 편의상 서준 씨라고 네네. 이렇게 칭해서 불러볼게요. 이 이야기는 서준 씨보다 8살이 많은 사촌 형에게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 사촌 형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한 곳은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작은 옥탑방입니다. 이 옥탑방에서 사촌 형이 이제 생활을 시작하는데 사촌 형의 꿈은 권투 선수였대요. 그래서 낮에는 체육관을 다니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밤에는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꿈을 위해서 바쁜 나날을 지내고 있었죠. 근데 집이 확실히 옥탑이고 또 처음 돈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거 좋은 곳은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낡고 좁긴 했대요. 하지만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라는 그 사실로 좋지. 사촌 형이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환하대요. 한 번은 이제 옥탑방에 놀러 갔던 날이었대요. 내가 형을 봐서 형 뭐 잘 지냈어? 근데 그날따라 형의 얼굴이 너무 초췌한 거야. 그래서 형 뭐야? 그렇게 좋아하면서 독립했다고 좋아하던데 왜 뭐야? 무슨 일 있어? 근데 형이 힘이 하나도 없이 얘기하면 아니야. 형 얘기해봐. 뭔데? 근데 형이 계속 생각을 하다가 나 요즘 가위에 눌리고 가위에 있다. 좋지 않은데. 가위에 눌리고 있다. 근데 서준 씨는 나이도 어렸고 그때 당시 가위에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어서 안 눌려본 가위가 뭔지 가위에 눌린다라는 게 뭔지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계속 물어보고 형 가위가 뭔데? 가위 눌리는 게 뭔데? 근데 그 형이 계속 고민을 하다가 말을 해주기를 이제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끝나고 집에 오면 새벽 2시, 3시가 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오자마자 그냥 막 정신없이 이렇게 잠이 드는 거죠. 근데 형의 습관 중에 하나가 자기 전에 라디오를 틀어놓고 잔대요. 근데 이날 라디오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듣던 소리가 아니고 좀 뭔가 거슬리는 소리니까 사촌 형이 잘래다가 잠이 들라다가 깬 거죠.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그대로 굳은 거예요. 가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몸이 이대로 굳어서 못 움직이는 순간 라디오의 소리가 탁 끊기더니 마치 나 무슨 일 벌어지겠다. 그때 늘어진 테이프의 소리로 라디오 늘어지는 3집 아이 소절이 굴다로가 이 부분만 계속 나오대요. 얘네 왜 그러지? 계속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는 이 소리가 계속 나더래요. 그래서 이게 순간 이걸 일어나야 돼, 풀러놔야 되는데 이게 가위인지 뭔지도 모르니까 이대로 그냥 날이 밝은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밝자마자 자기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새벽마다 이 일이 계속? 연속이 되는 거예요. 밤만 되면 막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그래서 형이 서준 씨한테 얘기한 거죠. 나 그래서 잠을 못 잔다. 그래서 내가 좀 요새 힘들다. 그래서 서준 씨는 힘들지. 아, 형 그럴 거면 그냥 기자를 하자. 라디오 콘서트 뽑으면 되잖아. 아,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볼까? 그래서 라디오 선을 서준 씨랑 같이 있는 데서 뽑았대요. 시간이 지나서 또 놀러 가려고 형이랑 친하니까 형 뭐해? 그래, 놀러 가려고 전화해서 형 어디야? 근데 형이 집이 아닌 거예요. 며칠 전부터 왜? 형이 다른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대요. 라디오. 왜 친구 집에 있는 거야? 그때도 형 목소리가 안 좋은 거죠. 나 안 되겠다. 형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형을 만나요. 근데 만났을 때보다 몰골이 더 안 좋은 거야. 안 좋아졌죠. 조용해져. 더 안 좋은 거야. 형이 얘기하기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와서 또 잠을 자는데 또 가위에 눌리게 되는 거야. 아이고. 또 이 라디오 소리가 들리겠구나 하는데 라디오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더래요. 빼놨으니까. 대신 뭐지? 이상하다? 근데 이제 형의 생각에서는 아, 도둑이 들었구나. 그래서 아, 나한테 가까이 오기만 해라. 근데 도둑이 점점 방으로 다가오는데 정말 발바닥이 그 노란 장판에서 깜짝 그 소리가 서준 씨 사촌 형의 그 머리맡까지 가까이 온 거죠. 아, 이 도둑 내가 잡아야 되겠다. 후, 도둑 잡아야지. 가위고 뭐고 때려치고 내가 그냥 일어나 확 덮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 둘. 깨어지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는 상태에서 커터칼 소리. 뭐야? 그 소리가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사촌 형이 집에도 못 들어가고 계속 친구 집에서 잠을 자면서 지냈던 거예요. 그러다 며칠 뒤 사촌 형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평소에 술을 잘 안 마시던 형인데 그날 이제 친구들하고 기분 좋게 이렇게 한 잔 마시고 취한 거예요. 설마 근데 사람이 취하면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서 이제 좀 쉬고 싶고. 안 돼. 형이 친구 집으로 갔어야 되는데 옥탑방으로 갔어. 자기가 살던 옥탑방으로 걸어 들어가서 너무 무섭다. 잠이 든 거예요. 근데 그날 더 이상한 게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 자기 몸에서 자기가 나오더랍니다. 일체 이탈. 유체 이탈이죠. 자고 있는 자기를 보는데 자기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더래요. 가위에 눌리는 자기를 보는 거죠. 손가락에 바짝 쓰고 움직이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렇게 가위를 눌리는구나 보고 있는데 갑자기 코드를 뽑아놨던 라디오에 불이 띵 들어오면서 라디오에서 늘어진 테이프 소리가 또 막 나더래요. 또 시작이구나, 또 시작이구나 라고 자기를 바라보는데 철문이 어떤 아이가 빼꼼히 보더니 아이가? 들어오더래요. 아이가 너무 무서워. 근데 아이가 특이한 게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머리가 막 부시시해가지고 잔발돼 있고. 막 부시해서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 알 수 없는 아이가 사촌 형 곁으로 다가오더래요. 그리고 가만히 책상을 바라보다가 책상 서랍에 뭘 막 뒤지더래요. 애기 콧떡 그러더니 커터칼을 하나 꺼내고 왜 자꾸 이거를 드르륵 하면서 자고 있는 사촌 형을 보면서 올려 나오는 거야. 오, 무표정으로 웃던 아기가 공포에 휩싸인 사촌 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발버둥을 치면서 깬 거죠.
그날로 형은 이제 그 집에서 뛰쳐나와서 그 이후로 형이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졌대요. 잠을 못 자. 네, 그래서 복싱도 그만두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이 워킹 홀리데이로 떠나게 됩니다. 다행이네. 아예 떠나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그 아이는 왜 새벽마다 형을 찾아와서 했던 걸까요? 자, 이 사연은요, 고양시에 사시는 33살 회사원 최지윤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려 27년 전, 1994년 지윤 씨가 6살이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어머니께 좀 얘기를 물어보고 사연을 보내주신 거예요. 네. 당시 지윤 씨 외가 쪽 이모님이 좀 안 좋게 젊은 나이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지윤 씨 가족들은 한 2번 정도 얼굴을 본 사촌 분이었대요. 지윤 씨를 옆집에 맡기고 장례식장에 가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지윤 씨가 가겠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윤 씨의 부모님과 네. 지윤 씨는 차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떠납니다. 도착한 장례식장에는 외할머니와 외가 삼촌들,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라 장례식장 분위기는 굉장히 숙연했어요. 6살이던 지윤 씨는 친척들을 보고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앞에 가서 막 깨르깨르 웃으면서 재롱을 막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뭐 장례식 중이지 않아 뭐. 예. 그 순간 지윤 씨 눈앞에 번쩍하고 별이 보이더니 벌러덩 뒤로 확 자빠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지윤 씨 눈앞에 생전 처음 보는 표정의 아버지가 서 계셨대요. 아버지가 6살짜리 아들 뺨을 때린 거예요. 너무 놀란 지윤 씨는 눈물이 나지도 않았대요. 그런 지윤 씨한테 아버지가 조용히 해야지. 여기서 왜 떠들어? 조용히 안 해! 화를 내신 거죠. 장례식장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지금부터였어요. 아들의 뺨을 때린 후에 말리는 이 사촌들을 다 뿌리치더니 영정사진 앞으로 무릎을 꿇은 뒤 아버지가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는 얼굴을 2번 정도 본 왕래가 별로 없었던 가족이잖아요. 술을 많이 드셨나? 처음 있었나? 근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이 외가측 가족들이 그걸 보고 이상하다. 사람이 응. 저렇게까지 눈물을 흘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울더래요. 이 상황이 되니까 장례식장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대요. 아버지는 한참을 그렇게 통곡을 하시더니 벌떡 일어나서 지윤 씨 어머니한테 막 달려가시더래요. 안개꽃 사와야 돼. 안개꽃. 지윤이 엄마 안개꽃 사와야 돼. 지훈 엄마. 지윤 씨 어머니의 팔을 잡고 막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놀란 어머니는 팔을 뿌리쳤대요. 안개꽃 사와야 돼. 작은 삼촌과 큰 삼촌도 뛰어와서 아버지를 말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한참을 삼촌들이 아버지를 달랜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버지가 진정이 좀 된 것 같았대요. 다행이네. 그리고는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밖으로 나갔어요.
화장실에서 왜? 여자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제 화장실 쪽으로 막 달려갔죠. 그랬더니 글쎄 지윤 씨네 아버지가 여자 화장실 이거 뭐야 이거? 안에서 막 여자들이 소리를 지르는데도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 이러지? 아, 뭐 이상하다.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아버지인데 여자 목소리가 나더래요. 정말? 그리고는 말리는 삼촌 중에 한 명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촌 2명이 제압을 하는데도 제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을 하던 아이고. 삼촌들 친구도 아버지를 뒤로 눕히려고 했대요. 막 눕히려고 뒤로 누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허리가 뒤로 넘어가질 않고 다시 똑바로 서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할머니는 저거 저대로 두면 안 돼. 삼배 한 잔 가져와, 삼배. 삼배? 내가 본 게 있어서 그래. 그 완장. 완장. 큰 삼촌이 그죠. 팔에 차고 있었던 그 완장. 상주들이 하지. 상주들 하는 거. 확 뜯으시더니 불에 태워서 아버지의 입을 억지로 벌려서 어거지로 막 쑤셔 넣으시더래요. 아버지가 잠시 후 몸에 힘이 쭉 빠지시더니 내가 왜 여기 있어? 저놈 여기가 어디야?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자기 6살 난 아기 뺨을 때린 것도 통곡한 것도 몸싸움을 한 것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쨌든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와서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장례식장 분위기가 쎄해지더라고요. 근조 화환이 계속 들어오고 사진 옆에는 국화가 점점 쌓여져 가는데 이 국화가 1시간도 안 돼서 슉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 며칠 가는데 그거. 지훈 씨는 넉나간 아빠를 곁눈질로 한번 쳐다봤대요. 아버지 안색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뭔가 이상함을 느낀 지훈 씨 가족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로 해요. 지훈 씨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는데 앞이 안 보여. 앞이 하나도 안 보여. 눈을 뜨고 계시는데 앞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 지훈 씨는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굳어버려서 이 안전벨트를 꼭 잡고 의지를 하고 있었대요. 여보 오른쪽으로. 지훈 씨 가족의 차는 어머님 목소리만을 의지한 채 다행히 갓길에 세웠어요. 무사히 세울 수 있게 됐어요. 다행이다. 근데 차에서 내린 지훈 씨 아버지가 시력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운전면허가 없던 어머니는 아버지 대신 운전을 할 수 없어서 119에 신고를 하는 거죠. 아버지를 모시고 응급실로 찾아갔을 때 불행인지 다행인지 병원에서는 아버지 시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래요. 뭐야? 그 이후 아버지의 시력은 점차 돌아왔지만 어머니와 지훈 씨는 그날의 정말 끔찍한 악몽 같던 그 하루를 잊을 수가 없었는데 아버지는 모든 기억을 다 잃으신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런데 그 뒤로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가끔 하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끝났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평소엔 입에 담지 않는 욕설을 막 퍼붓던가 평소에 누린내가 난다고 절대 입에도 안 대던 돼지고기에 내장을 그렇게 드신대요. 이렇게 바뀔 수가 없는데. 그리고
또 이상한 건 퇴근할 때 가끔 이걸 사서 오시는데요. 뭐야? 이게 바로 안개꽃. 아까 안개꽃 사러 가야 그 된다고. 아까 그 상가집에서 안개꽃 사러. 안개꽃을 가끔 사오신대요. 그걸 왜 사오는 거예요? 이 이모님이 좋아하시던 꽃이 안개꽃이었대요. 야, 이거 신기하다. 그건 뭐야?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음식 있죠. 좋아하시던 음식. 음식도 이모가 좋아하시던 음식이래요. 구속기관 좋아하는. 그 음식들이. 그러니까. 그거 정말 신기한 거는 왕래가 정말 없었는데 이 이모님의 집안 사정에 대해서 뻔히 알고 계시대요. 왜? 그래서 이 외가 쪽 가족분들은 왜 하필이면 아버지한테 씌었는지 그렇지.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 20년 전 성민 씨 나이 12살 때 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성민 씨 시점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2003년 7월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방학은 언제든 좋지만 이번 방학은 좀 더 특별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골 큰이모 집에서 지내기로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당시 맞벌이 부부였는데 바쁜 부모님 대신 이모가 절 돌봐주기로 한 거죠. 이모네 집은 버스가 2시간에 한 대 오는 그런 시골집이었습니다. 하얀색 새 운동화를 신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모가 사는 마을집에 도착했습니다. 자,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이모와 이모부가 버선발로 반겨주셨어요. 상민아, 이모 집 찾는 거 안 힘들었어? 이모한테 전화하지 그랬어. 하나도 안 어렸어 이모. 제가 제일 보고 싶었던 건 1살 많은 사촌 정우영이었습니다. 맞아요. 항상 그렇게 친해요. 예. 맞아요. 그 짱이에요, 친척 중에. 저희는 2년 만에 만나는 건데 형이 아파서 명절 때도 이렇게 보질 못했거든요. 아, 아프구나. 오, 방학이라고 신발도 샀어? 신고식 한번 해줘야지. 네, 현감을 신고식 해줘야겠는데? 이제 몸이 좀 나아졌는지 예전에 장난꾸러기 형 같았습니다. 아이 얘들아 그만. 어? 성민이 방금 왔잖아. 에이 성민 신발 다 더러워졌네. 이모가 털어줄게. 별안간 하얀 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낯선 할머니였는데요. 할머니는 마당 한켠에 서서 절 빤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성민아, 정우영 할머니야. 처음 뵙지? 할머니는 이모부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모의 시어머니였어요. 그렇지, 그렇지.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본체만체 다시 별채로 돌아가셨습니다. 똑똑하시네. 할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그래. 이모랑 하나만 약속할까? 이모 없을 때는 할머니랑 이야기하면 안 돼? 약속을 지키는 건 뭐 그냥 어렵지 네,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을 보기도 힘들었거든요. 어르신들 그렇지 뭐. 저는 이모 집에서 12살 인생 최고의 촌캉스를 보냈습니다. 이모가 차려준 밥을 배불리 먹고요. 좋죠. 온종일 형과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신나게 놀았죠. 이모부는 좀 특별하게 놀아주셨는데요. 바로 보물찾기였습니다. 이모부가 나무 상자를 숨겨두면은 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신나게 뒷산을 오르는데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띄는 거예요. 역시 이모부가 숨겨둔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모부 너무 좋으시다. 좋은 분이네. 이모부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 해야지. 이야, 이 보물은 뭘까? 우쭐하면서 상자를 열어봤는데 작은 손톱, 부적이 덕지덕지 붙은 인형, 열면 안 되는 상자를 연 것 같았어요. 깜짝 놀라서 얼른 상자를 닫으려는 순간
안녕하세요, 할머니. 별채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좀 이상하다. 아, 할머니가 언제까지? 낯익은 얼굴에 안도하기도 잠시 할머니가 왜 이 외진 산 속에 계시는 거지? 오싹해지더라고요. 그때 넌 죽을 거야. 네? 넌 죽을 거야. 넌 죽어야 돼. 할머니가 절 보며 죽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순간 이모랑 한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랑 단둘이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아래로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우니까. 집에서 다시 만난 할머니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더 무서워. 제겐 관심도 없고 별채에서 나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도 산에서의 일은 금방 잊고 다시 신나는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애들은 금방 까먹어요. 며칠 후 늦은 밤이었습니다. 이모부가 갑자기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형이 아파서 밖에 자주 못 나가니까 아무래도 답답해할 형을 위해서 밤바람을 쐬려주려고 하시는 건가 했죠. 그런데 좀 이상한 드라이브였어요. 이모부,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 차 안은 대화 한마디 없이 조용했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달리던 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차가 왜 이래? 성민아, 내려서 차 좀 밀어볼래? 바퀴에 뭔가 걸린 것 같은데? 제가 내려서 한번 볼게요. 차가 멈춰선 곳은 칠흑같이 어두운 산길이었는데요.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감탄부터 나왔습니다. 사방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마치 별을 뿌려놓은 것처럼. 너무 예쁘죠. 오해만 된 데가 나. 시골이니까 맞아. 이 예쁜 것들은 뭘까? 빤히 들여다보는데 이게 뭐야? 제가 본 반짝이는 건요. 칼이었습니다. 예, 칼? 뭐야 이거? 하필이면 차가 이렇게 오싹한 곳에 멈춰선 거죠. 그때부터 머릿속에는 온통 이곳을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 없었습니다. 얼른 차를 밀어보려는데 뭐야, 이거? 그리고 차는 점점 속도를 높여 멀어져 갔습니다. 이 무서운 산 속에 저만 남겨진 겁니다. 믿었던 이모부가. 이곳을 벗어날 방법은 하나뿐. 캄캄한 산길을 혼자 걸어 내려가는 것이었죠.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갔죠. 이젠 정신마저 혼미해질 무렵에 기적처럼 갑자기 눈앞이 환해졌어요. 이모가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성민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다행이다. 장난치 뭐. 네. 아니, 무사해서 다행이지.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이, 성민이 담력 좀 키워주려고 그랬지. 재밌었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집에 가서 얘기해. 이모,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도 보고 싶고. 많이 놀랬지. 근데 집에 가면 정우 형이랑도 못 놀고 이모도 못 보는데 괜찮아? 이모 섭섭한데. 오늘 밤 이모부의 장난은 너무 무서웠지만 사실 저도 형 이모랑 헤어지긴 싫었거든요. 잘해주니까.
이모 덕에 마음도 많이 누그러졌고 그래서 결국 저는 이모부의 사과를 받고 다시 차에 탔습니다. 천천히 차가 출발하는데 희끗희끗 룸밀러에 뭔가 보이더라고요. 또 뭐야? 뭐지? 확인하려고 뒤를 돌아봤는데 할머니가 차 뒤에서 절 빤히 지켜보고 서 계셨거든요. 아우, 가면 또 할머니 또 운전했어. 이날 밤부터였습니다. 잔병도 잘 안 치르던 제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진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죠. 다행히 이모가 늘 제 곁에 있어 주셨는데 제가 아플 때도 악몽에 시달릴 때도 옆에서 절 지켜봐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밤이었습니다. 자다 깼는데 이모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디 가셨지? 이모를 찾아 집안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어디선가 인기척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를 쫓아가 봤더니 별채. 늘 닫혀있던 별채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살며시 문틈 사이로 들여다봤는데요. 제가 매일 신고 다녔던 하얀색 운동화,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노란색 티셔츠까지. 할머니 오시기 전에 얼른 가지고 나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별채 안으로 들어서는데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두 눈과 마주쳤어요. 까만 개. 새까만 개 머리가 댕강 잘린 채 상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끔찍한 광경에 얼른 방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에 할머니가 절 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대고 계셨어요. 가장 끔찍했던 거는 개 머리를 잘라서 무슨 주술자 행위를 하면서 항상 저한테 그런 것들을 보게 했었었죠. 다른 말로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경기를 일으키거나 굉장히 몸이 아프고 막 일부러 더 쇠약하게 만드는 건가? 개머리는 뭐야? 개머리는 진짜 와. 끔찍한 나날이 흐르던 어느 날 밤, 별채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장례는 이모 집 마당에서 치러졌는데요. 사돈 어른의 부고에 저희 부모님도 급하게 이모 댁으로 오셨습니다. 할머니께는 좀 죄송했지만 엄마, 아빠가 제 곁에 있으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놓였어요. 이모부는 장례 내내 넋이 나가 계셨는데요. 언제부턴가 마당 한켠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쪼그려 앉아 계셨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조심스레 이모부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당엔 이모부와 저 둘뿐이었죠. 이모부, 네가 죽었어야지. 네가 죽었어야지. 순간 돌아가신 할머니가 제게 했던 말이 확 떠올랐어요. 넌 죽어야 돼. 넌 죽을 거야. 너가 죽었어야지. 이모부가 뭔가를 꽉 쥔 채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이모부의 손에는요 낯이 쥐어져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엽기적이야? 어느새 이모부는 바로 제 앞에 서 있었고요. 절 빤히 보면서 말했죠. 네가 죽었어야지. 너가 죽었어야지. 너가 죽었어야지. 너가 죽었어야지. 네가 찍으면 돼. 머리 위로 낯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눈이 계속 뱅글뱅글 도는 상태에서 딱 멈추면서 저랑 눈이 마주치는데 그 이모부님의 얼굴이 기억이 선명히 나거든요. 그 상에 올라갔던 애 머리가 같이 겹쳐서 보였었거든요. 얼굴에 약간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다행히 전 큰 사고 없이 이모부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 이모부가 제게 낯을 내려치려는 순간에 이모가 절 데리고 도망을 쳤거든요. 이모가 그래도 도와줘. 이모는 놀란 부모님에게 그동안 일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별채의 할머니는 신기가 있으셨다는 건데요. 상대방을 보면 떠오르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툭툭 내뱉는 방언이 심했다고 하셨습니다. 신기한 분들 그래요. 그런데 이 방언이란 것이 자기도 모르게 쏟아내는 말이라서요. 참을 수가 없다고 해요. 이모는 아무래도 할머니의 이런 기운이 이모부에게 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몹쓸 일을 당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죠. 엄마 아빠는 당장 절 집에 데려가겠다며 짐을 챙기셨어요. 당연하지. 성민이 너무 마음고생 심했겠다. 조심히 올라가고. 이모, 그동안 감사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너무 고생했어. 저도 이모에게 안긴 채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모는 저를 한 번 더 꼭 끌어안으시더라고요. 너 가면 안 되는데. 네가 죽어야 내 아들이 사는데. 제가 죽어야 정우 형이 산다는 끔찍한 이야기였어요. 그때 그분의 어떤 습관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어떤 방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자기 며느리하고 자식한테 간 게 아닌가. 큰이 어머님도 약간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시면서 그냥 너희들이 갔었으면은 됐을 텐데 그게 아깝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어요. 할머니도 이모부도 그리고 늘 제 곁에 있었던 이모까지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모 집에서의 여름방학. 제 방학의 끝은 형을 위한 재물이 되는 것이었을까요?